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니까 대개는 그 산이나 바다나 들이나 혹은 어떤 물리적 현상,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연과학의 영역은 이것보다 훨씬 넓어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게 사실상 자연과학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존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 궁극의 질문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 현상 전반에 대한 우리 일반 대중들의 그 반응,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과학 그 학문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재현성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공부해 나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질이 창의적 생각이기도 하지만 논리적 사고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아니고, 저렇게 됐다면 이것은 아니고 해서 논리적으로 탐색을 해 나가면서 결론에, 우리가 기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논리적 사고 훈련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감성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우리가 확 쏠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런 감정적인 동질감을 유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논리적 사고에 의한 결론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 자연과학에 대한 그 가장 큰 오해나 선입견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과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영실 같은 경우도 물론 사례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보다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만나 보면은 상당히 과학적인 관점, 왜 그럴까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연구하고 탐색하고 실험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과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불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과학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 그 희열을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과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더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질문하는 순간 과학자입니다 하고 이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탐색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 자체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그 역사를 보면 사실 근대 과학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실사 학후시를 표방한 실학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흐름으로서의
이 한 맥을 형성한 것은 조선 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일제 나라를 잃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과학을 연구하는 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끊기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가난했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급했었습니다. 우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이 산업 일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과학기술 분야 인력 축적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후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라가 좀 더 발전했고, 그리고 IT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정부 예산도 늘기 시작을 하고, 그 결과 대형 연구과제가 출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프론티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대형 연구과제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연구 사업들의 주 목적이 선진국을 쫓아가자는 연구였었습니다. 그 당시 막 나오던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서 BT 분야나 나노 테크놀로지 해서 NT 분야라든지 정보과학 해서 IT라든지 이러한 기술 분야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캐치업 전략이 주 목적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 과학기술 전략은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는 여기고 우리는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캐치업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정부 출연연수나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방향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방향을 바꾸질 못한 것이 참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점은 이 보이지 않게 흐르는 그 전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배에다가 함포를 장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고려 때 최무선 장군이 함포를 장착을 해서 외구 100여 척을 갖다가 격퇴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해군력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그 해군력은 함포에서 나왔던 거죠. 우리는 그보다도 먼저 함포를 개발을 했었는데, 근데 그걸 나라를 지키는 쪽에만 쓰고 다른 나라로 나간다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영국처럼 제국주의로 나가지는 않았었지만, 그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전통이 유구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더군다나 우리 세대들은 서양의 과학기술이 앞선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양의 과학기술이 앞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뒤처져 있구나, 우리가 원래 못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의 발전한 과정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문과, 이과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등장한 경우의 시기가 일제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선 시대에는 사실 이과라는 게 없었죠. 쟁이라는 수준에서 천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문과의 전통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차원보다는 사회 구조 자체가 문과가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실학으로서의 학문이 피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과나 문과 이런 문제가 그 후에 입학시험하고 연관되면서
이것이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쪽으로 문제의 본질이 조금 엇갈려 갔다, 그러니까 어긋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개는 대학도 졸업하고 나중에 살다가 내가 이런 소질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늦게서야 찾아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문과나 이과의 구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자적인 내용도 배우고 이과적인 내용도 배우고 그러한 연후에 골고루 전반적인 그 학문의 지식 체계를 쌓은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갈 방향을 선택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 과학이라는 것이 정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수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딴 나라 얘기, 딴 세상의 얘기, 그들만의 이야기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 과학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학의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또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과학의 결과에 대해서, 과학의 성과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얘기구나,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는다면 과학과 일반 사회, 대중 간에 자꾸만 괴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양쪽 그룹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서양이 앞서기 시작한 가장 그 결정적인 그 방법은 뭐였었느냐면 논리적 사고였어요.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귀납적 방법 혹은 연역적 방법으로 이 자연의 원리를 탐구해 나간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한 과학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차분차분 나가진 못했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장거리 게임을 하는 그런 편이었고 서양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단거리 게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과학기술의 차이인데 근데 이제 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물질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모든 관점도 그 물질론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론 그중 한계가 있게 되고 이건 뒤에 나오는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모든 생존의 이 목적이 마찬가지니까 이 생존에 맞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전자가 생존을 위한 종족 보존과 번식.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데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자연에 대한 거를 탐구를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자들이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교회와 종교의 그 영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질문이 안 나왔는데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인간이 처음에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인간은 그 자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둥이 쳐도 무서워했고 벼락이 치면은 신이 분노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모르는 데 대해서 답을 제공했던 쪽은 바로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이 저것은 신의 분노다. 죽은 다음에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이 답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모든 과학의 영역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는 것,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신학이 제공하고 있다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전기적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종교가 제공하던 답은 천동설이어서 지구가 하느님이 계신 곳이니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라고 했다가 과학은 그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도 또 다른 별을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과 종교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느냐 하면은 사후의 세계까지도 탐구하는 정도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종교가 답을 제공하는 유일한 영역은 죽은 다음의 세계입니다. 살아생전에서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학이 그 답을 제공을 하고 있고, 물론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종교가 그 힘을 발휘하는 영역은 신의 세계입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직 그만큼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학의 기본 원리 혹은 자연 법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결국 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창조한 것이다. 하느님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일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난 그 못 받아들이겠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건 불가지론자가 이렇게 돼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금 현재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동안 많이 탐색을 하고 탐구를 해왔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해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라든지 유신론자라든가 무신론자라든가 이런 그 문제 충돌은 과학이 아직도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꼭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인간의 지혜가 혹은 지식이 넓어져 간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자세도 점점 바뀌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이 결정적으로 뉴토니안 미케닉스, 뉴턴의 고전 물리학과 다른 그 큰 세계관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양자역학입니다. 그 양자역학에 의해서 우리는 뉴턴 역학이 설명하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뉴턴 역학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세계와 너무 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결론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그 실험 결과들이나 현상들은 우리 인간의 감각세계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뛰어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인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는 생각 못했던 다중 우주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간과 공간도 시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과거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현대과학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의 세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정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앞으로는 크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제약,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세계에 갇혀있는 우리의 세계관이 이것을 벗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몇몇 과학자가 삶이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생존을 위한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기능할 뿐이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종교하고 같은 그 연관이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이 종족화
번식과 종족의 유지라는데 아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종족 그 존속에 대한 그 본능, 그거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저쪽 세계에서는 과연 문화라는 게 있을까? 저쪽 세계에서는 과연 문명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하는 걸 보면 오직 종족 번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족이 없어지지 않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는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인간에다 적용해 봤을 때 그럼 인간도 역시 형상만 다를 뿐이지 결국 인간도 궁극적으로는 동물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해의 차원, 존재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존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 물질론적인 세계에서 모든 다양성이 유지되는 이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존재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모든 존재는 종족 번식과 유지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이러한 물질론적인 세계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근원에 대한 존재를 질문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것이 질문은 더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사실 더 근원을 들어가면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구분이 있지를 않습니다. 꼭 비교하자면은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움직이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하나라도 떼면은 컴퓨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과학적에서 접근하는 거나 이 종교나 이쪽에서 접근하는 거나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한 우리가 질문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은 단순히 종족의 이 존재, 유지라든가 이러한 물질계 차원에서의 이러한 의미, 그것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답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도 이것은 이제 이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답이 다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극단적인 이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보다 더 깊은 답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은 제 경우에 평생 동안의 화두였어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의외로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힌트를 제가 얻게 된 거는 과학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신비학이라고 그럴까, 신지학이라고 그럴까, 이런 쪽에서 이 힌트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학자적인 태도냐 이럴 수 있지만 그 과학자적인 태도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는 없는 영역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느낌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정말 맞는 것 같다. 아, 이것이 나한테 수용될 만하구나.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종류의 이 감각, 기준에 의하는 수밖에 없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고대 사상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이 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환상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세계관에 대한 것을 이 불교나 우리 전통 사상, 도가의 사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발견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인생은, 이 지구에서의 삶은 배우는 과정이다. 아주 공통적인 메시지, 다 그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수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교과 과정은 태어나기 전에 다 택하고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선 확인할 길이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그럼 우린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구분을,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저게 좋은 삶이다. 아니면 저게 부럽다. 혹은 저렇게 천한 삶이다. 이게 귀한 삶이다.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코스를 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커리큘럼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인은 절대 평등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면 잘 배워야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배우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잘 배우는 게 되죠. 그 점에서는 과학과 이 종교와 이 철학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만약에 그런 것을 깨치고 배우는 것이라면,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잘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70점짜리냐 80점짜리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평가는 죽은 다음에 밖에 또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는 아무도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배우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고 절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존재든지 죽기 싫어하고 누구든지 고통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생명의 존중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자비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그거를 배워가는 그 과정이 인생이고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생각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사랑이라든가 혹은 자비라든가 이런 관점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절대적인 관점이란 얘기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절대적인 절대절명의 위기라서 뛰어들어서 곧 살려줬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와 내가 구분이 없고 또 다른 나의 하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했으니까 보상이나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단쪽 뺨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쪽 불가에서는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가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면 완벽한,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절대의 존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가 실천을 하려고 해도 문제는 어디서 어려움이 얽히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준차가,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기서 접근하는 걸 이쪽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 접근하는 걸 이쪽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이해를 못할 수도, 이런 갈등이 많이 빚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살아가는 자세가 자기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올까, 손해가 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쪽도 좋고 나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근원적으로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리 가는 게 맞을까, 저리 가는 게 맞을까, 이게 자기 개체 차원에서의 생각인데, 근데 이리 가는 게 맞을까, 저리 가는 게 맞을까가 아니고, 어디로 가든지 최상의 길은 알려주겠지, 내면의 소리로 오든지 신의 계시로 오든지 알려주겠지. 자기가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점점 생활 습관화되어 가면서 이게 생활하는 자세라든가 세계를 바라보는 게 점점 두려움이 없어져 가고 신에 의지한다든가 혹은 하나의 근원에 의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돼요. 이게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세상을 보는 눈도 점점 바뀌어져 가죠. 메시지 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절대 평등, 절대 평등하는. 근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귀한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한 게 아니고, 커리큘럼 살아가는 건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최선의 커리큘럼을 살아가는 거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이것을 갖다가 남과 비교해서 한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시질 말고, 이것이 지금 내가 배워야 될 거를 배우는 가장 최상의 코스를 내가 가고 있는 거구나. 용기와 힘을 잃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짧은 순간이에요. 아주 한순간이니까 인생은. 절대 평등의 생각으로, 그리고 개체의식,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살면은 됩니다. 이게 두려움을 놓아버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한번 몇 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그래, 그렇게 살면 되지,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교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는 그 환상은, 말하자면 상대성의 세계가, 이 세계가 또 나름대로의 이 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 관성 때문에 계속 상대성의 이것도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를 다 놓아버리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비교를 딱 놓아버리면 편해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식도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도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